새벽 2시 문상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 때문이었지요. 쨍그랑 쨍그랑. 규칙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71살의 몸이지만 귀만큼은 여전히 예민했던 상호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한옥의 마루를 맨발로 걸어 창호지 문 앞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전해지는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몸을 깨웠지요. 손가락 끝으로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뚫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2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영우와 며느리 다연이었습니다. 둘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우물 옆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지요. 영우가 들고 있는 것은 여러 개의 플라스틱 용기 같아 보였습니다. 다연은 우물 덮개를 반쯤 열어놓고 주위를 경계하듯 살피고 있었고요. 상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우가 첫 번째 용기를 기울여 우물 속에 무언가를 쏟아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1개, 2개, 3개. 여러 개의 용기를 차례로 비워내더군요. 다연은 계속해서 집 쪽을 돌아보며 누군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조심해. 소리나지 않게. 다연의 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알고 있어. 빨리 끝내자. 영호의 대답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작업이 끝나자 다연이 재빨리 우물 덮개를 닫았습니다. 영호는 빈 용기들을 검은 봉지에 담더군요. 2 사람은 허겁지겁 집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상호는 창호지 구멍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우물은 4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 함께 파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30살이던 상호가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팠던 기억이 생생했지요. 영우가 어렸을 때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우물가에서 놀곤 했습니다. 여름이면 차가운 물을 길어 올려 수박을 담그기도 했고 겨울에는 우물 주변에 눈사람을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와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 집의 소중한 일부였습니다. 상호에게는 가족의 추억이 깃든 특별한 공간이었지요. 왜 한밤중에 우물에 뭔가를 버리는 거지? 상호의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영호 부부의 태도가 달라진 게 떠올랐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으로 여겨졌던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요양원에서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집이 너무 크지 않나요? 관리하기도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에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도 매일 걱정이에요. 그럴 때마다 영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연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가끔 보이는 표정에는 조급함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호가 잠깐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서재에서 나오는 영호를 목격한 것이지요.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영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찾는 게 있었니? 아, 그냥 옛날 사진이나 볼 수 있나 해서요. 하지만 영호가 들고 있던 건 사진이 아니라 서류 뭉치였습니다. 상호가 자세히 보려 하자 영호는 재빨리 뒤로 숨겼지요. 그때부터 상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서재의 금고를 확인해 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예금 통장이 있던 자리가 어지러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뒤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상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처럼 말이에요. 내가 키운 아이가 설마 나를 해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변화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상호는 머릿속으로 영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키운 아들이었지요. 밤늦도록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는 신혼집 마련비도 대줬습니다. 손자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영호가 승진했을 때의 자랑스러움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본 광경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요. 새벽바람이 한옥의 처마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창호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라면 정겨운 소리였겠지만 지금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전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우물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1살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상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상호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영호 부부가 출근한 후였지요. 평소보다 일찍 나간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서둘렀을까요? 상호는 찬장에서 등산용 로프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산악회 활동을 할 때 쓰던 것들이었어요. 로프를 만져보니 아직 튼튼했습니다. 10년도 넘게 창고에 박혀 있었지만 등산용 장비는 역시 다르더군요. 손전등도 건전지만 새로 넣으면 쓸만했어요. 마당으로 나서자 우물이 보였습니다. 낮에 보니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지요. 우물 덮개 주변에 마른 얼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뭔가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 같았어요. 어젯밤에는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덮개가 삐걱거리며 열렸지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화학약품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였어요. 마치 세탁소에서 맡을 법한 냄새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독했습니다. 상호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로프를 우물벽에 고정했어요. 71살의 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젊을 때야 산도 타고 했지만 이제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숨이 찼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지요. 로프를 단단히 메고 천천히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벽면이 축축하고 미끄러웠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우물 바닥에 도착하자 손전등을 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물 바닥을 비쳤을 때 상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 곳곳에 플라스틱 용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어떤 것은 뚜껑이 열린 채로 어떤 것은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지요. 작은 병부터 큰 통까지 다양했어요. 상호는 조심스럽게 가장 가까운 용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을 읽어보니 농업용 제초제였습니다. 그런데 빨간 글씨로 사용 금지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유통기한도 훨씬 지난 것이었지요. 다른 용기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강산성 세정제, 비소가 포함된 살충제, 수은이 들어간 방부제까지 모두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들이었어요.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상호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물 바닥에 주저앉으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정말로 나를 해치려는 거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그리고 1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낸 며느리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호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우물벽에는 화학물질이 스며든 얼룩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벽돌 사이로 스며든 액체가 누런 자국을 남겼습니다. 냄새도 벽에서 더 많이 났지요. 오래된 우물이라 지하수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물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호는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용기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젯밤에만 버린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버린 것 같았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니 오래된 얼룩도 있었어요. 색이 바랜 것들이었지요. 이미 며칠, 아니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들 하나하나 라벨의 성분 표시, 우물벽의 얼룩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실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로프를 타고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려갈 때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중간에 잠깐 쉬어가며 겨우 올라왔지요. 우물 덮개를 다시 닫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최근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영호 부부가 자꾸 권했던 우물물 사용 얘기가 생각났어요. 며칠 전 다연이 말했었지요. 아버지, 수돗물보다 우물물이 더 좋다고 하던데요. 그때 영호도 거들었어요. 옛날 방식이 몸에도 더 맞을 거예요. 심지어 우물물로 차를 끓여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상호는 계속 거절했었어요. 오래 사용하지 않은 우물이라 위생이 걱정된다며 말이지요. 그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습니다. 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거든요. 다연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친아버지도 해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우연히 들은 영호와 다연의 대화였어요. 상호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렸던 말이었지요. 봄 분양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얘기, 상호의 집값이 10억 넘는다는 계산,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 아버지가 오래 사시면 참 곤란하네. 당시에는 단순한 걱정 정도로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나 봅니다. 상호는 휴대폰을 들고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상세한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밀하게 말이지요. 의사는 오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혹시 이미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길에 상호는 변호사 사무실에도 들렀습니다.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정미라 변호사였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 합니다. 상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재산 상속에 변화를 주고 싶다고 했지요. 변호사는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지 물었어요. 상호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보다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이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좀 다녀왔다.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다연이 재빨리 물었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정기검진이야. 나이가 나이인지라.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아직 안 나왔어. 상호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영호 부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더 자주 상호의 건강을 묻기 시작했고 요양원 얘기도 은근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상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지요. 경찰에 신고해도 믿어줄까요? 아직 실제 피해를 당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상호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71살이지만 아직 늙을 때는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그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휴대폰에 몰래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기술이지만 동네 도서관에서 배운 덕분에 사용할 수 있었지요. 우물 사진들도 USB에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호 부부가 출근한 후 상호는 우물 주변을 다시 살펴보곤 했어요. 새로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무언가를 버리지는 않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날로 달라졌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연이 상을 차리며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상호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집이 너무 크죠? 혼자 지내기엔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영우가 끼어들었지요. 상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집이 좋다. 영우는 계산기를 꺼내더니 숫자들을 보여주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집 수리비까지 모든 비용을 계산해 온 것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설명했지요. 상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다연은 부동산 시세표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근처 집이 12억에 팔렸다며 상호의 집은 더 클 테니 15억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봄 신도시 분양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화를 들으며 상호는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어요. 영우와 다연은 번갈아가며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안전하다는 이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 24시간 돌봄 서비스까지.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지만 상호에게는 모두 거짓말로 들렸지요. 특히 무서웠던 건 이들이 던지는 위협이었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쩌냐, 잘못된 음식이나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하냐는 식의 말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협박에 가까웠어요. 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요양원 얘기는 그만하라고 했지요. 그러자 영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들 탓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어요. 상호는 방으로 들어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지요. 이제 증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호는 동네 정미라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우물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 신고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걱정이 많았지요. 아직 실제 피해를 당한 게 아닌데 믿어줄까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몇 가지 예방책을 제안했습니다. 재산 일부를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자산의 절반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만들면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상호는 즉시 동의했어요. 영호 부부에게 줄 재산이 줄어든다면 굳이 자신을 해칠 이유도 없어질 테니까요. 그 길로 주치의 한도연 내과에도 들렀습니다. 지난번 검진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정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였습니다. 상호는 소견서를 요청했어요. 가족들이 자꾸 치매나 우울증이 있다고 한다며 말이지요. 한도연 의사는 흔쾌히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영호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다녀왔느냐고 물었고 상호는 병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진 결과를 묻는 다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나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았지요. 이상 없다는 상호의 대답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양원 견학이라도 가보자며 계속 압박했지요. 상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 부부의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두려운 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호에게는 무기가 생겼어요. 증거들과 변호사, 그리고 의사 소견서까지.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상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71살이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반격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상호는 마음의 준비를 마쳤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법적 준비도 끝났지요.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다연도 함께였지요.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호해 보였습니다. 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영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더군요. 아버지,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영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입니다. 다음 주부터 움직이려고 해요. 서류에는 이미 상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입소 예정일은 다음 주 금요일, 보증금과 월 이용료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다연이 옆에서 부드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상호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천천히 꺼내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우물 속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독성 화학물질들이 담긴 용기들, 라벨의 경고 문구들, 우물벽에 스며든 얼룩들까지. 첫 번째 사진을 조용히 영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다연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상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제초제 용기, 살충제통, 세정제 병들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용 금지 표시가 또렷하게 보였지요. 이번에는 녹음기 앱을 실행했습니다. 지난주에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어요. 집만 정리하면 된다. 사고가 나면 어쩌지? 라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호와 다연 자신들의 목소리였어요.
다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호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상우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요. 상우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먼저 병원 소견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써주신 거다. 내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소견서야. 다음은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와 함께 처리한 서류였지요. 내 재산 절반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꺼냈어요. 유언장도 새로 썼고 영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 상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밤중에 우물에 독을 버리는 게 오해냐? 영호가 분노하며 서류들을 걷어찼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오세요? 상호는 침착하게 일어났습니다. 71살의 몸이지만 기세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상호는 휴대폰을 들고 정미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신호였어요. 선생님, 지금 시작하세요. 통화가 연결되자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노인학대 및 협박에 대한 민사소송을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독극물 투기와 살인미수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겠습니다. 영호와 다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특히 다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쌓였습니다. 상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내 재산은 너희 손에 들어오지 않아. 너희가 얻은 건 증거뿐이다.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해해요. 그럼 우물에 버린 건 뭐였지? 영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이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은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경찰이 왔습니다. 우물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했어요. 화학물질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모두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것들이었지요. 영호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결국 협의 이혼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상호는 혼자 남게 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상호를 이해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옆집 최윤자 씨는 자주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혼자 지내시기 외로우시죠?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상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71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마을회관에서 목공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젊은 시절 배운 기술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우물은 완전히 메우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는 작은 정원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상징이었지요. 상호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71살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충분했어요. 혈연이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 말이지요. 상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영호 부부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우물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곤 했어요. 이제 그곳에는 작은 꽃밭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와 맨드라미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상호를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옆집 최윤자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물어왔고 가끔 반찬도 나눠주었지요. 상호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호가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웃 최윤자 씨가 급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영호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망상에 빠져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는 동정과 연민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효자로 알려진 영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윤자 씨에게 핸드폰을 빌려 상호도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배운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상호는 차분했어요. 흥분하거나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청자가 몇 명 없었어요. 하지만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카메라 앞에 보여주었어요. 의사소견서부터 시작해서 우물에서 발견한 독성 화학물질 사진들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댓글도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상호는 녹음 파일의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영호와 다연이 집 매각과 요양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오래 살면 곤란하다는 말이 나오자 댓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경찰 신고 내용도 설명했어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은 뜨거웠어요. 영호의 방송을 본 사람들이 상호의 방송을 찾아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상호에게 격려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의 가족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상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기로 한 목공 교실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수강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상호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니 마음도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젊은 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지요. 목공 교실은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상호는 인생 경험을 나누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북클럽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모임이었어요.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상호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어요.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 같은 관계들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상호는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우물이 있던 자리의 꽃밭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끔찍했던 기억을 지우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꿔놓은 것이었어요. 상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존중이 집을 지킨다고, 그리고 존엄은 끝내 자신이 지켜낸다고 말이지요. 71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상호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목공 교실을 더 확장해서 젊은이들에게 전통 기술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북클럽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상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공 교실에서 만날 사람들, 북클럽에서 나눌 이야기들, 그리고 꽃밭에서 피어날 새로운 꽃들까지. 마지막으로 상호는 빈 우물에 새덮개와 자물쇠를 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존중이 집을 지킨다고, 그리고 존엄은 끝내 자신이 지켜낸다고 말이지요. 상호의 인생 제2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마당의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우물이 있던 자리에 심은 코스모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났습니다. 분홍색과 흰색 꽃들이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지요. 영호 부부와의 법정 다툼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호가 원한 건 처벌이 아니라 평온한 삶이었거든요.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후로 영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상호는 가끔 영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는데 언제부터 욕심이 마음을 삼켜버린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 연민이 더 컸습니다. 목공 교실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어요. 매주 젊은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러 왔습니다. 상호는 그들에게 나무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요. 젊은 아버지의 인사에 상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북클럽도 번창했습니다. 처음 5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0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어요. 연령대도 다양해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윤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문 선생님, 요새 참 밝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나이 들어서 철이 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상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 무렵 상호는 꽃밭 앞에 놓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리웠어요. 여보, 나 이제 제대로 살고 있소. 혼잣말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내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상호는 우물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꽃밭이 되어 매일 그를 반겨주고 있었지요. 혈연이 아니라 존중이 집을 지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존엄은 끝내 자신이 지켜낸다는 것도요. 72세가 된 상호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기술을 나누고 책을 읽고 꽃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진심이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호는 그 하루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